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이 동아시아 역사 연구의 중심이라고 믿어왔던 한 도쿄대 대학원생의 충격적인 발표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교수진과 연구원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일부는 그의 연구를 강하게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어쩌면 지금 일본 역사학계에 닥친 이 혼란은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학문의 근본을 뒤흔들 위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그는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왔길래 이런 파장을 일으킨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카하시 유토라고 합니다. 올해 27살이고 도쿄대 대학원에서 동아시아 역사를 전공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역사책을 읽는 게 취미였습니다. 일본사와 중국사는 정말 깊이 파고들었죠. 그 나라들의 문화, 정치체제, 사회구조까지 세세하게 공부했어요. 하지만 한국사에 대해서는 솔직히 일본 덕분에 근대화된 나라라는 편협한 시각만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 교과서에는 한국이 근대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통해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교수님들도 그렇게 가르쳤고 주변 친구들도 모두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역시 그것이 당연한 역사적 사실이라 여겼어요. 도쿄대 학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했을 때만 해도 제 미래는 뚜렷했습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는 역사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교수님들도 제 연구 방향을 적극 지지해 주셨고 장학금도 받으며 순탄하게 학업을 이어가고 있었죠. 박사 논문 주제로 동아시아 근대화 과정에서의 일본의 역할을 선택했는데 이게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논문 작업은 처음에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일본과 중국 부분은 거의 완성했는데 한국 부분을 쓰려니 자료가 턱없이 부족했어요. 대학 도서관에 있는 한국 관련 자료들은 대부분 일본의 관점에서 쓰인 것들이었고 그나마도 양이 많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외국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혼란이 시작됐어요. 일본 자료와 서양 자료 사이에 너무 큰 차이가 있었거든요. 일본 자료에는 한국의 근대화가 일본의 공헌이라고 나와 있는 반면 서양 자료들은 일본의 식민 지배가 한국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이 자체적으로 근대화를 추진하고 있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이런 상충되는 정보들을 보면서 머리가 복잡해졌죠. 어느 날 밤 한국의 역사학자가 쓴 영문 논문을 읽다가 문득 의문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한국 역사는 과연 진실일까? 이렇게 다른 시각이 존재하는데 어느 쪽이 맞는 걸까? 그날 이후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논문을 쓰려고 할 때마다 뭔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제가 쓰려는 내용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아닐까? 정말 객관적인 역사 연구가 맞을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진실을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답은 명확했어요. 직접 가서 확인해봐야 했습니다. 책이나 논문이 아닌 실제 한국의 모습을 내 눈으로 보고 그들의 역사를 그들의 입장에서 들어볼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게 한국 방문을 결정했습니다. 낯선 나라를 혼자 방문한다는 생각에 약간 불안했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 방문 계획을 가족에게 알리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한국은 거의 금기와 같은 주제였거든요. 아버지는 외무성에서 일하는 고위 관료로 한국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셨어요. 제가 생각하는 아버지는 정말 가부장적이고 엄격하신 분이셨습니다. 항상 올바른 일본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집에서 짐을 싸고 있는데 아버지가 서재에서 나오셨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으시길래 한국의 논문 연구를 위해 가볼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평소에도 엄격하신 분이지만 그날따라 눈빛이 더 날카로워진 게 느껴졌어요. 아버지는 한국은 일본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지 이상했어요. 마치 제가 무언가를 발견할까 두려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도 아버지의 말씀에 반박한 적이 없었기에 이번에도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이 불편했어요. 짐을 다 싸고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거실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TV를 보고 계셨어요.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어머니는 조용하고 온화한 분이셨습니다. 항상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않으셨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께 한국에 간다고 말씀드렸더니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차가 카펫에 쏟아지고 잔이 깨지는 소리에 놀라 어머니를 바라봤는데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괜찮으냐고 물었더니 어머니는 황급히 깨진 잔을 치우시며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그때는 단순히 놀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공포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괜찮다며 한국에 왜 가려고 하냐고 물으셨어요. 논문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한참을 바라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봤어요. 왜 이렇게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조용히 살펴보니 어머니가 혼자 앉아 한국 드라마를 보고 계셨습니다. 이상한 건 소리를 완전히 끄고 일본어 자막으로만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 위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어머니는 깜짝 놀라 황급히 TV를 끄고 사진첩을 덮으셨어요. 마치 무언가 죄를 지은 사람처럼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께 그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인지 자주 보시는지 물었더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가끔 보는데 그냥 재미있어서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진첩에는 뭐가 있는지 물었더니 그냥 옛날 사진들이라며 어서 자라고 하셨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가 뭔가를 숨기고 계신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하지만 더 캐물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너무 슬퍼 보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작은 봉투를 건네주셨어요. 한국에 가면 필요할지도 모른다며 주신 봉투에는 현금과 함께 작은 메모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메모지에는 한국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북촌 한옥마을이라는 곳의 주소였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시간이 되면 한번 가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건 아버지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봉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요. 출발하는 날 어머니만 현관까지 배웅 나오셨어요. 평소보다 더 꼭 안아주시면서 조심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여있는 걸 또다시 봤어요. 왜 이렇게 감정적이신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제가 알던 한국과는 정말 다른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K-팝이나 K-드라마는 일본에서도 인기 있어서 현대적인 면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직접 와보니 역사학도로서 배웠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뭔가 달랐어요. 자동 출입국 시스템이 정말 빠르고 편하더라고요. 안내 로봇이 돌아다니는 모습도 인상적이었고 무엇보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일본 나리타 공항도 좋지만 여기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전철을 탔는데 와이파이가 엄청 잘 터지는 거예요. 일본도 인터넷 강국이라 생각했는데 여기 와보니 우리보다 더 편리한 면이 많았습니다. 사람들 모두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고 카드 한 장으로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도 고층 빌딩이 즐비한 현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가 한참 지나 있었어요. 여기 생각보다 엄청 크고 복잡해서 길을 찾는데 좀 헤맸습니다. 호텔로 가려고 지하철 환승구를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주머니를 다 뒤져봐도 지갑이 없더라고요. 여권, 카드, 현금, 호텔 예약 정보까지 다 지갑에 있었는데 낯선 곳에서 지갑을 잃어버린다는 건 정말 최악이잖아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주변에 있던 경찰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한국말이 서툴러서 영어로 설명하려 했는데 그 경찰관이 너무 친절하게 도와주셨어요. 무전으로 동료들에게 연락하고 분실물 센터에도 확인해 주시고 외국인인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와서 일본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자기 이름이 김민수라고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저와 같은 동아시아 역사학을 전공한다고 했습니다. 28살이라는데 저보다 한 살 많았어요. 제 일본어를 듣고 도움을 주려고 왔대요. 김민수 덕분에 의사소통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한 40분쯤 지났을까요? 제 지갑이 발견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다음 역에서 누군가가 좌석 아래 떨어진 지갑을 발견해서 영무원에게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지갑을 받아보니 현금도 카드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였습니다. 정말 안도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지갑을 찾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한국인들의 정직함과 분실물 처리 시스템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일본도 분실물 반환율이 높지만 낯선 외국에서 이런 도움을 받으니 더욱 고마웠어요. 지갑을 찾은 후 고마움의 표시로 김민수를 커피숍에 초대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우리는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놀라웠던 건 우리가 같은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근데 관점이 좀 다르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한국 근대사를 연구하세요? 김민수가 물어봐서 솔직하게 제 연구 주제를 말했어요. 동아시아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의 역할, 특히 한국의 근대화에 일본이 미친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고요. 그 말을 듣자 김민수가 웃으면서도 뭔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재밌네요. 한번 두고 보자고요. 직접 확인하고 뭐라고 하실지요. 김민수의 자신감이 넘치는 태도가 좀 의아했습니다. 그는 제게 한국 자료나 시각은 충분히 검토해봤냐고 물었는데 솔직히 거의 못 봤다고 했어요. 그러자 김민수가 제안했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제가 경복궁에 모시고 갈게요. 거기서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같은 분야, 전공자의 안내로 한국 역사 유적을 볼 수 있다니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에 호텔 로비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김민수와 함께 경복궁으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도 광화문 광장은 이미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정문인 광화문 앞에 서니 웅장함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는 황금빛 기와 지붕과 화려한 단청이 눈부셨습니다. 이런 건축물은 일본에서도 본 적이 없었어요. 김민수가 전문 가이드처럼 설명해 주었어요. 경복궁은 조선 왕조의 법궁이에요. 1395년 태조 이성계가 세운 조선 왕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궁 안으로 들어섰는데 그 규모와 아름다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전각과 정원, 연못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이게 일본 교과서에서 설명하던 조선의 모습이었다고 머릿속에서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일본 교과서에서는 조선을 문화적으로 뒤처진 나라로 묘사했는데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전혀 달랐어요. 정교한 건축 기술, 세심한 조경, 과학적인 설계, 이런 건 일본에서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김민수의 설명은 계속되었어요. 그가 근정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국왕이 신하들과 조회를 열거나 외국 사신을 맞이하던 곳이에요. 천장 보세요. 용 그림이 보이시나요?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정전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왕좌가 눈에 들어왔어요. 왕좌 뒤의 병풍에는 태양과 달, 별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김민수는 이것이 우주를 상징한다고 설명해줬어요. 왕은 하늘의 뜻을 받들어 나라를 다스린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깊은 철학적 의미가 담긴 설계였어요. 경회로로 향하는 길에 김민수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기인 치구기를 발명했어요. 그리고 금속 활자도 유럽보다 200년이나 앞서 사용했습니다. 그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런 과학적 업적이 있었다니. 일본 역사책에서는 단 한 줄도 언급된 적이 없었습니다. 경회루는 연못 위에 지어진 정자였어요. 물 위에 떠있는 듯한 아름다운 건축물이었습니다. 연못에는 연꽃이 피어 있었고 물고기들이 논일고 있었어요. 김민수가 말했습니다. 왕은 이곳에서 외국 사신들을 접대했어요. 중국 사신들도 이 아름다움에 감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지 아름다운 고궁을 구경하는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제 인생을 뒤흔들 충격적인 역사적 사실과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가이드가 관광객들에게 설명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김민수와 함께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이드는 흥선대원군 시기와 고종시대에 관해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명성황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895년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입하여 명성황후를 시해했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해 왕비를 암살했고 그 이후 대한제국은 점차 무너졌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귀가 멍멍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김민수가 제 표정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한데요. 이런 건 일본에서 배운 적이 없는데 말을 더듬거리며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일본 역사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한국 병합이라는 단어만 배웠을 뿐이에요. 그것도 마치 평화적인 과정이었던 것처럼요. 김민수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역사는 항상 승자의 시각에서 쓰이는 법이에요.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일본의 시각으로만 역사를 바라봤던 겁니다. 놀라움을 가라앉히고 다시 궁 구경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복원된 건물들이 원래 왜 파괴되었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됐으니까요. 일제강점기 동안 많은 궁궐 건물들이 철거되었고 심지어 조선 총독부가 경복궁 앞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걸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김민수는 계속해서 일제강점기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줬습니다.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한국어 사용 금지와 창씨 개명 등 하나하나가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것들은 일본에서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동안 제가 알던 역사의 절반이 감춰져 있었던 것 같았어요. 경복궁을 나오면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역사와 오늘 들은 이야기가 너무 달랐어요.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두 나라가 각자의 시각에서 역사를 해석하고 있는 걸까요? 어느 쪽이든 제 논문의 전제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주신 주소가 떠올랐어요. 북촌 한옥마을. 지도 앱으로 찾아보니 경복궁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내일은 그곳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침 일찍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골목길을 걷는데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현대적인 서울 한복판에 전통 한옥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모습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좁은 돌계단과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전통과 현대가 융합된 모습에 감탄했어요. 북촌의 좁은 골목길을 따라 어머니가 주신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대문 앞에 서니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 문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흰 머리의 할머니가 나타나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놀랍게도 할머니는 완벽한 일본어로 드디어 손자를 만나게 되었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믿기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분이 제 외할머니 윤정이셨고 제 어머니는 윤미나라는 한국인이었던 거예요. 27년 동안 타카하시 미나코라는 이름으로 알았던 어머니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머니의 과거를 들려주셨어요. 서울대에서 일본 문학을 전공한 수재였던 어머니는 도쿄대 유학 중 아버지를 만나 사랑에 빠졌지만 한일 관계의 아픈 역사 때문에 양가 모두 심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결국 어머니는 자신의 한국인 정체성을 버리고 일본인으로 살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사진첩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의 젊은 시절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복 입은 모습, 서울대 캠퍼스에서 친구들과 찍은 사진, 마치 다른 세계를 보는 것 같았어요. 용기를 내어 그 자리에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외할머니 댁에 와 있어요. 말을 마치자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흐느낌이 들렸어요. 30년간 숨겨온 비밀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 오세요, 어머니. 제 말에 어머니는 이제 와서 내가 무슨 자격으로 가겠니? 30년이나 지났는데 라며 망설이셨어요. 그래도 영상통화로 할머니와 어머니가 30년 만에 얼굴을 본 순간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할머니는 울음을 참지 못하셨고 어머니도 화면 너머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다음 날
김민수와 함께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했어요. 일제강점기 역사를 더 알고 싶었거든요. 이곳은 독립운동가들이 고문받던 장소였는데 전시된 수감자 명단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윤재호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가족 사진에서 본 외증조 할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일제강점기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가족사예요. 거의 모든 가정이 그 시기에 상처를 받았거든요. 김민수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할머니께 물어보니 외증조 할아버지는 독립운동가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3년을 보내셨고 그 후유증으로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내 할아버지가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거야. 그리고 내 어머니가 일본 남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반대했던 거고,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 할머니는 작은 상자를 주셨어요. 어머니가 한국을 떠날 때 남겨둔 물건들이었습니다. 일기장, 교복 배지, 가족 사진. 이걸 내 어머니에게 전해줘. 그리고 꼭 다시 한국에 오라고 해.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배워온 역사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지, 어머니의 숨겨진 정체성, 그리고 저 자신도 절반은 한국인이라는 사실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붉어진 눈으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할머니와의 통화 후 많이 우셨나 봅니다. 할머니가 주신 상자를 건네자 어머니는 한참 동안 방에 계셨고 나오셨을 때는 결연한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유토야, 내 아버지가 반대해도 한국인이란 걸 숨기지 않을 거야. 이제는 더 이상 주변 사람들에게 숨길 수 없을 것 같아. 그리고 한참 동안 두 분은 그동안의 세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솔직히 아버지가 강하게 반대하실 줄 알았죠. 하지만 뜻밖의 반응에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이 있었던 건 어머니가 떠날 것만 같아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완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순 없지만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더 이상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고, 그래서 마음을 비우기로 했다며 어머니에게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지금껏 살면서 아버지의 눈물은 처음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상관없어. 넌 내 아내니까. 이 말에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30년 동안 쌓아왔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우리 가족은 변했어요. 어머니는 점점 자신의 한국인 정체성을 드러내셨고 아버지도 어머니의 변화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한국어 몇 마디를 배우기도 하셨어요. 저는 논문 주제를 한일 양국의 역사 인식 차이와 화해의 가능성으로 바꿨습니다. 처음엔 교수님도 반대하셨지만 제가 한국에서 수집한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설득했어요. 경복궁에서 느낀 감동, 서대문 형무소에서 마주한 역사의 아픔, 그리고 외증조 할아버지의 독립운동 이야기까지 이런 생생한 경험들을 전하자 교수님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더군요. 유토, 넌 정말로 이 연구를 하고 싶은 게냐? 네, 제 인생을 걸고 싶습니다. 양국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진정한 평화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시더니 책상 서랍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내셨습니다.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 신청서였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단순한 학업의 기회가 아니라 제 정체성의 또 다른 절반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서울대에 도착한 첫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머니의 모교이자 이제는 제가 공부하게 될 곳,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은 친숙함이 느껴졌습니다. 김민수의 도움으로 한국 역사를 더 깊이 배우면서 이제는 양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요. 때로는 양쪽에서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진실을 추구하는 이 길에 후회는 없습니다. 어머니는 외할머니와 매주 영상통화를 하시며 서서히 과거와의 연결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유토야, 30년 만에 한국에 가면 어머니가 날 용서해 주실까? 물론이죠. 외할머니는 매일 어머니를 기다리고 계세요. 어머니는 결심한 듯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내가 한국에 갈 때 나도 함께 갈게.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날이 꼭 올 거라고 믿어요. 어머니가 30년 만에 고향 땅을 밟는 순간 외할머니와 재회하는 그 감동적인 장면을 상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제 저는 제 정체성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일본인이면서 동시에 한국인인 것이 자랑스러워요. 두 나라의 문화와 역사가 모두 제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독특한 배경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작은 보탬이 되고 싶어요. 역사는 때로 우리를 갈라놓지만 진실을 마주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더 나은 미래가 가능합니다. 제 여정이 그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어머니가 고향을 찾는 날 30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을 꼭 지켜보고 싶어요.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 제 마음의 고향입니다. 이제는 하나만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두 나라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해서 다리가 되어 노력할 겁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도 재밌고 유익한 사연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 모드였습니다.